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전 세계 불닭 볶음면 열풍을 불러온 삼양식품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알파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 1위로 뽑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K푸드의 글로벌 인기가 올해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고환율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침체가 국내 식료품 업계의 발목을 잡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그리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현실화되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식품업계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고 올해 식료품업계 실적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발표 여파에 우리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간 증시 전망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릴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높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제 모두가 우려했던 관세 전쟁이 이제 드디어 시작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충격이 우리 증시에 아주 고스란히 미쳤어요. 네, 오늘 증시 많이 빠졌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연휴 동안 그게 중국발 딥시크 충격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날짜가 연휴 기간에 있어서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좀 완충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충격이 금요일에 그나마 괜찮은가 싶었는데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오늘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은. 지난해 8월 5일하고 그다음에 우리 계엄 이후하고 그때보다 더 빠진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52% 하락했어요. 63포인트가 빠지면서 2,450선까지 단번에 밀려났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큽니다. 3.36%, 24포인트 하락해서 7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관세 공격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시작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관세 전쟁의 포문이 열렸다. 이런 지금 분석 나오고 있죠. 이제 걱정은 이거죠. 지금 캐나다나 중국이나 멕시코 다 보복 관세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복에 맞보복을 가하면서 결국 세계 경제가 교역 위축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로 수렁에 빠지게 될 거다. 이런 점들을 지금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고 있죠. 우리는 사실 이번에 아직 관세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빠졌죠. 현선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만 2조 원 가까이 다 주식을 팔아치웠거든요. 이거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에 부과된 이런 관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게 전혀 비껴가 있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충격에 고스란히 녹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지금 관세 부과 대상이 되거나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품목들 위주로 좀 낙폭이 컸어요. 반도체 지금 예고돼 있죠.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는 캐나다, 멕시코에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섹터들의 낙폭이 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투톱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오늘 하락했는데 SK하이닉스는 4%대, LG에너지솔루션도 4% 낙폭을 보였고 현대차와 기아도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또 금값은 사상 최고치 경신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는 사실 안전자산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기 마련이죠. 지금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 온스당 2,830달러대 넘어섰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관세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달 말부터 금 가격이 또 많이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사상 최고가 갈아치우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올라가게 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관세라는 게 결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다 올라가고 최종 제품 가격도 다 비싸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또 물가 해치, 인플레이션 해치 차원에서 실물 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또 역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영향으로 지금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고요. 네. 올해 또 이런 얘기 나오죠. 온스당 3,000달러 돌파할 거다. 작년에 3,000달러 돌파할 거다 하다 결국이 좀 주춤했거든요. 올해는 이런 양상이면 진짜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상화폐 가격은 어떤지 궁금해하실 텐데, 예. 반대 양상이죠. 이제 가상화폐는 아직은 그래도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가상화폐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비트코인 대표적이니까 10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우리 원화 기준으로도 1억 5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좀 회복했다. 그 자릿수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들의 낙폭이 상당히 커요. 상당수가 두 자릿수대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네.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있는 뭐 리플이라든지 이런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큰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가상화폐 급락세는 일단 위험자산에 대한 기피 현상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전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 공격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금리 인하가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높은 금리 하에서는 사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환경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가격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물론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도 역시 이 가상화폐 가격 하락세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네. 그 현대 금융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가 비트코인 가치가 10년 안에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네. 빌 게이츠 같은 빌 경우도 게이츠는 네. 가상화폐 전혀 쓸모가 없다. 또다시 또 주장하고 나왔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다 지금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네. 자, 어쨌거나 관세 충격이 이렇게 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2차, 3차 다 예고했잖아요. 일단은 유럽연합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방침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트럼프 집권 2기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됐는데 다 이게 지금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1기 때보다 더 관세 공격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누가 뭐라고 하든 확신에 차 있고 네. 더 대범하고 빨리 더 강력해요. 속도전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캐나다와 멕시코를 첫 대상으로 삼았던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메시지가 네네. 명확하죠.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거고 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건데 여기에는 우방국도 동맹국도 예외가 없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상 우리도 냉정하게 보면 번호표 뽑고 순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트럼프가 관세 부과 조치 발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을 비롯해서 민주당 등 뭐 야당들 반대 다 목소리 많던데요. 네, 가장 어리석은 관세 전쟁을 그러니까요. 일으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격을 또 했죠. 고통이 따르겠지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거고 이걸 보면 지불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 얘기가 더 눈에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거요? 우리는 지금 상식으로 운영되는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한테는 관세가 상식인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도 높죠. 그다음에 멕시코와 이 캐나다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했던 배경이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추방이죠. 네. 이게 사실 트럼프를 재당선시켰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지율도 높은 상태죠. 지금 백악관 참모나 내각들도 다 충성파 기본적으로 관세 공격에 찬성하는 인물들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계속해서 공격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관세 부과를 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 IEPA를 사용한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네. 이거는 이 대통령 직권이잖아요.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여기에 따른 조치로 지금 관세를 올린 거고 네. 이건 의회 동의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아까 그 번호표 받고 네, 기다리고 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심했나요? 네. 표현하셨는데 사실 기업들 많이 지금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아까 캐나다, 멕시코 대상으로 관세를 올렸지만 이게 우리와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되게 많이 진출했어요. 생산기지 멕시코에만 500곳, 캐나다에만 100곳 정도. 네. 그러니까 1, 2차 벤더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있고 지금 여기에 들어갔던 건 사실 그 트럼프 집권 1기 때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일으키니까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고 해서 그때 생산 기지들이 멕시코로 대거 이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는 인접 국가니까 수송 가격도 얼마 안 들지만 무엇보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정으로 묶여 있어서 무관세 지역이잖아요. 이런 이점들을 노리고 생산 기지를 대거 이전한 건데 지금 날벼락을 맞게 되겠죠. 기업들 입장에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무슨 생산기지라는 게 조립식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아이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이제 와서 옮기려면요. 네, 투자가 이미 진척된 곳도 되게 많이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공장 같은 경우는 합작사여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관세 전쟁을 지금 일으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협상의 여지를 또 열어놨거든요. 이게 기업들한테 다 불확실성이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라고 손쓸 상황이 없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훗날 역사가 평가하겠죠. 역사가들이 평가하겠죠. 정말로 지금의 선택이 좋았던 건지 나빴던 것인지 이제 훗날 평가. 정말 어리석은 관세 전쟁이 될지 기가 막힌 뭐 신의 한 수가 될지는 정말 역사가 평가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그 부당합병 또 회계부정 혐의 그 항소심 결과가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무죄로 나왔습니다. 네, 조금 전 이제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서 한 2시 반 정도에 이제 선고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항소심입니다. 당초 이제 이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가 2015년 당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대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 비용을 하기 위해서 또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당시 이제 미래전략실이 그 추진했던 각종 부정 거래나 시세 조정, 뭐 회계 부정 이런 것들에 이 회장도 관여돼 있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된 기소가 됐던 거고 2020년 1년 전에 1심에서는 19개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를 받았으니까 사실상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는 어느 정도 다 풀려나게 됐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이제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 국내 농식품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우리 K푸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욱 메리츠증권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몇 달 만에 뵙는 건가요? 일단 지난해 그 실적부터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K푸드 수출액이 일단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수치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해 이제 130억 달러. 그래서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 약 한 19조 원 정도. K푸드 전체요. 맞습니다. 전체로 해서 물론 품목은 좀 다변화돼 있죠. 뭐 라면, 뭐 냉동 김밥, 그다음에 이제 뭐 만두, 가공식품, HMR. 사실 그 해산물 같은 경우 이제 건조 해산물, 김 같은 경우도 인기가 많았죠. 우리가 뭐 검은 반도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다양한 품목들 모두 합산해서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작년도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고 대내외 좀 이슈가 많았지만 좀 K푸드는 좀 가장 호황기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K푸드 플러스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그거는 그럼 그러니까 음식에다가 농식품에다가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뭐 동물 의약품 등 연관 산업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아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 농식품 수출하고 K푸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K푸드의 그 수출액. 제가 보는 K푸드는
특히 좀 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좀 가공식품 중심으로 브랜드가 있는 네. 식품들 중심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한정적인 규모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크게 봐서는 K푸드 플러스 K푸드 농식품과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예. 연관 산업이 있고 그 네. 안에서 이제 K푸드는 아까 K푸드. 말씀하신 라면을 포함한 예, 라면 네. 중심의 식품들, 예, 네. B2C 제품들 위주로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김치도 지금 포함된 건가요? 네. 거기에? 가장 큰 시장은 어디였었죠? 당연히 라면이죠. 어느 나라가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까? 시장으로 보면 이제 여전히 이제 미국이 가장 크고요. 네. 예, 그다음에 어쨌든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 일본 중심으로 이제 해외 수출 이제 많이 했다라면 네. 중국, 일본은 장점이다 단점은 또 이 동북아시아 문화권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들이 차별점이나 희소성이 좀 적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비슷한 맛, 어서 비슷한 본 것 맛? 같은 거, 뭐 이런 거. 네. 약간 좀 그런 동질성 때문에 오히려 색다른 재미 요소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중국, 일본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몇몇 기업들은 또 호황을 누렸지만 네. 전반적인 약간 K푸드라고 할 만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이 눈을 돌려서 이제는 서구 선진권, 선진국들 그래서 뭐 미주, 유럽 그리고 또 동남아 문화권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좀 차별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현지 제품하고는. 네. 그래서 뭐 중앙아시아, 동남아 그리고 이제 유럽, 미국 등 해서 좀 전 세계로 무대를 확장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좀 역대 최대 K푸드 수출 실적을 달성한 또 한 가지 요인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일단 라면이 단연 1위라고 지금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 미국 알파 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 1위가 삼양식품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좋아합니까? 그 이제 삼양식품을 또 설명하기에 앞서서 또 우리가 삼양식품과 농심,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 있는 라면들이 됐는데 국내에서는 또 압도적으로 농심이 좀 점유율이 높죠. 예, 농심이 한 55%에서 60%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 삼양식품은 사실 국내 점유율 변동은 좀 미미합니다. 네. 네. 불닭볶음면이 꾸준히 연에 한 2,000억 정도 팔리는 제품이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 해외에서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예. 이 제품이 단순히 그냥 라면으로서 소비된 게 아니라 재미 요소가 많이 결합이 된 거죠. 예. 어떻게요?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네. 그냥 라면으로 한 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네. 이런 SNS에 올려서 컨텐츠화 될 수 있는 제품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을 먹고 나서 인증할 수 있고 친구들한테 이걸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네. 그런 제품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이루어진 겁니다. 소비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하여금 소비자들이 되게 사고 싶게 만들었는데 좀 다른 얘기지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또 인기 있었던 상품 컨텐츠가 뭐였냐면 프로야구였습니다. 네. 프로야구가 역대 최다 관중 모았었죠.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또 상대적으로 영화관 값이 올라가면서 가격 대비 성능비가 영화가 좀 떨어지고 네. 프로야구는 2시간, 4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소비하는데 네. 가격은 한 2, 3만 원? 네. 가성비가 좋은데 그렇게. 그 안에 F&B, 엔터, 스포츠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푸드 앤 소비자들 베버리지. 맞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구매로 한 가지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라면 같은 경우도 불닭볶음면을 딱 샀을 때 네. 여러 다목적성을 이제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킹 효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네트워킹이 단순히 플랫폼 기업들만 적용될 게 아니라 신제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이 필수적이고 거기에 불닭볶음면이 통했다. 그러니까 정말 SNS 전략이 주요했다는데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는지 그러면 왜 농심은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뼈 아플 것 같아요. 좀 비교를 해드리면 네. 사실 농심과 삼양은 과거에는 엄청 경쟁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지 파동 이슈로 인해서 맞아요. 네, 삼양이 어려워지고 네. 농심의 신라면이 승승장구를 하고 근데 농심이 그러다 보니까 삼양식품은 이 붉은색 매운맛에 약간 터부시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네. 네, 상대방이 그걸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랬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하얀 국물 라면이 나가사키 짬뽕면에 나왔던 거고요. 과거에. 기억나네요. 네. 근데 이제 큰 인기를 인기를 끌었지만 장기화되기는 못했죠. 네. 스테디는 못했습니다. 그 맞아요. 제품은. 네. 그래서 삼양식품이 정말 이런 걸 혁신이라고 할 수 있죠. 혁신을 한 게 그러면 더 매운맛으로 승부를 보자 해서 불닭이 나온 거였고 네. 그래서 이제 불닭이 글로벌로 인기를 끌었던 거는 그냥 단순히 일반 라면이 아니라 정말 약간 매운맛? 네,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이제 도전해 볼 만한 제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보시면 우리나라 라면의 르네상스는 1980년대. 라면에다 르네상스라고 네.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1위부터 5위권 라면이 그때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브랜드를 언급해 좀 그렇지만 네. 뭐 신, 그다음에 뭐 짜장면 라면, 그다음에 뭐 그 된장 베이스의 안성 라면 이런 게 다 그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르네상스로 하는 건데 그때 라면 브랜드 개수가 다 합쳐도 한 50개 정도 되는데 지금 PB 브랜드를 다 합치면 500개가 넘습니다. 아, 라면이. 그래요? 네. 너무 다양한 라면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이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신라면이 훌륭한 제품이긴 하지만 1등 제품이어서 근데 과거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먹을 네. 만한 게.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고 반복적으로 먹다 보니까 중독이 돼서 익숙해지면서 그 맛을 찾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제품이 범람하면 글로벌 가면 글로벌도 뭐 국내만큼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제품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 안에서 소비자들의 취향,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색다른 이제 SNS 네트워크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 뭐죠? 뭐 생일 선물로 막 그 까르보 막 크림 눈물 흘리고 난리 매운 나서 라면. 그 조회수가 뭐 1억 뷰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래도 관심 많이 갖게 되고 네. 그만큼 더 그 인기가 커지는 것 같은데. 네. 그 K푸드 가운데 그러면은 그 지난해 눈에 띄게 성장한 분야는 지금 당연히 말씀하신 라면이고 라면이었고. 그다음엔 또 뭐죠? 이제 냉동 김밥류라고 할 수가 있죠.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뭐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트레이더스 조에 있는 네. 제품도 품기이기 때문에 네. 저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네. 근데 사실 여전히 국내에도 이제 훌륭한 이런 편의식 김밥류가 많다 보니까 네. 그 맛과 좀 유사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조금 차이점은 육류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네. 우엉이나 이제 유부 같은 제품들로 맛을 내서 네. 오히려 그게 또 비건으로 통했고요. 그러니까 해외도 마찬가지죠. 가성비가 통한 거죠. 왜냐하면 네. 해외에서 베이글 이런 제품들이 한 끼에 10,000원 정도 네. 아침 식사로 한다고 하면 그 레벨이 나오다 보니까 냉동 김밥 한 줄에 5,000원, 뭐 6,000원 정도 가격에 식사를 해결한다. 매우 괜찮죠. 이제 해외 소비자들한테도 땡큐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인기를 끄는 데 기여했고 네. 지금은 그래서 결국 근데 김밥도 다시 돌아서 보시면 SNS에서 난리가 났던 제품이에요. 틱톡이라는 동영상에서 어떤 아이가 뭐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는 그 모녀 관계에서 이제 재배동포 2세 따님이 이제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히트치기도 하고 이렇게 네. 결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제 되게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요. 그 주요 식품업계 상장사의 그 실적 나왔나요? 네, 작년에? 지금 3분기가 다 나왔고요. 네. 지금 4분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예. 대략 그러면은 가장 신장률 뭐랄까 영업이익이 네. 많이 올라간 데가 역시 그러면은 네, 삼양식품이고 그다음에 그 집계된 거 보니까 하이트 진로도 많이 나오고 풀무원, 네. 대상, CJ 제일제당 이런 순으로 지금 많이 영업 실적이 개선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면 네. 환경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비중 그때도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삼양식품 해외 비중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70% 이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또 환율까지 수혜를 보다 보니까 네. 고환율의 수혜를 입어서 실적이 이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방향성 자체는 해외 비중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히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내주시죠. 국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지난해 4분기를 돌아보면은 소비 경기가 안 좋았죠. 정치적인 이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비호적인 날씨 환경, 네. 그다음에 뭐 참사까지 이렇게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 좀 외부 환경이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켰고요. 최근에 소비가 안 좋은 부분은 심리적인 요인이 좀 더 크다고 보는데 요즘 연일 뉴스로는 대기업들의 구조적 뉴스가 많잖아요. 뭐 위기, 뭐 반도체 위기, 자동차의 위기, 대기업들 지금 대기업 계열사마다 위기가 아닌 계열사가 없습니다. 그룹사들. 네. 조심스럽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비상경영, 뭐 주말 출근 이런 게 나오면 맞아요. 네. 그런 뉴스를 볼 때 소비자들이 소비가 악화될 수밖에 심리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겁이 기업들 나고 누군가가 종사하고 또 나의 종사하고 가족이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경제가 어렵구나라는 걸 이제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니까 네. 소비가 닫히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그 대형 마트의 실적이 부진하고 이 마트의 부진을 서로 좀 분배하는 과정에서 식품업체들이 좀 마케팅을 많이 쓰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어서 국내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4분기 실적은 좀 대부분 우리가 시장 예상치라고 하는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전망치 평균보다는 대부분 좀 하회하는 모습이 좀 4분기 우려가 됩니다. 예. 네, 이제 그 트럼프 재집권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과연 K푸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이제 고관세 정책이 네.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앞서서 저희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캐나다, 멕시코에는 25%, 네. 또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 부과하게 되면 네. 이게 우리 K푸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금 분석을 해주세요. 네, K푸드는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직접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부분. 사실 뭐 우리나라의 K푸드가 중국, 뭐 유럽, 그다음에 뭐 멕시코, 캐나다 등 해서 이 미국이 지금 관세 경쟁을 벌이는 국가들의 중간재는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재잖아요. 식품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가 아니라면은 당장의 걱정은 조금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네.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10% 이제 포괄적인 일괄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장점은 이 K푸드 제품들이 갖는 저단가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죠. 예. 개별 단가가 네. 삼양의 불닭볶음면 연일 뭐 히트를 치고 있지만 2,000원 정도 한 봉지에 여기에 관세 10% 부과하면 2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세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이 B2B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간재들이 타격이 큰 겁니다. 네. 예. B2B 관계에서는 10% 20%의 가격 경쟁력 저하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치명적이니까. 네. 예. 근데 소비자들한테 파는 제품들의 10% 관세 부과는 아주 뭐. 크리티컬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네. 그 브랜드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알파 세대하고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이라면 네. 그들이 한 10%더 소비해서 한 봉지 정도 구매하는 거에 아주 큰 영향을 줄까? 그래서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 관세 영향을 대부분 이제 이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다행인 점은 또 미국의 공장이 있는. 있는 CJ 제일제당이나 네. 농심 같은 경우는 또 관세 영향을 피해갈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해 봤을 때 관세에 대한 뭐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 여전히 고민해봐야 되고 이제 분석해야 되지만 전망을 좀 해보자면은 이 소비재 특성상 관세 영향이 아주 크리티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예. 크리티컬하다는 치명적이거나 네네. 위협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이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고 또 보복 관세를 같이 해가지고 네. 미중 교역량 자체가 이제 좀 네. 감소가 되면은 네. 전 세계 농식품 공급량이 어떻게 보면 과잉되는 거라서 네, 네, 그게 네. 국내산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이제 이 글로벌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좀 물류의 이슈가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그 최전방보다는 이제 후방 쪽이겠죠. 그러니까 뭐 원재료 공급이라든지 네, 네. 곡물 가격이라든지 네. 이 원부자재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네. 손익관리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B2C 소비자단의 영향은 아직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원부자재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그 식품업계에 부담이 되려면 어떤 게 구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음식료 기업들은 이 보편적으로 쓰는 원재료라고 말씀드리면 옥수수, 그다음에 밀가루의 밀, 원재료가 되는 소맥, 가루, 네, 그리고 소맥. 이제 설탕, 대부분 예.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니까 그렇겠네요. 원당, 그리고 이제 기름 유지류도 많이 쓰이죠. 그러네요. 가공식품, 과자류, 라면 다 포함해서 해서 유지류에 네. 해당하는 이제 대두 가격, 콩.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핵심 원재료이면서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네. 음식료 기업들을 모두 통틀어서 원재료 부담이 된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려면 이 네 가지가 올랐을 때 가장 치명적이고요. 반면에 이제 또 개별 원재료들이 있죠. 예를 들어 과자 초코 업체들은 이제 카카오 가격이 그렇죠.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면 업체들은 또 팜유를 수입해서 라면을 튀기기 때문에 이제 튀겨입니까? 팜유가 중요하고 네. 음료 기업들은 이제 오렌지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네요. 이런 커피류라든지 네. 커피 원재료 이런 가격들이 이제 우려 상황인데 최근에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 환경과 네. 이게 모두 맞물리고 기상이변도 더해지면서 네. 곡물가가 또 슈퍼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었죠. 2배 이상 올랐었는데 네. 점차 좀 안정화되고 있는 트렌드는 바뀌지 않아서 다행히 네. 네 가지 핵심은 안정적으로 레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전년 대비 비교를 했을 때 최근에 또 들썩이는 게 커피 가격, 네. 그다음에 코코아 가격, 그다음에 팜유 가격들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기업들이라면 이제 원재료 우려가 되는 건 라면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음료 기업들 네. 이렇게는 조금 그리고 제과에서 약간 초콜릿류가 많은 기업들이 원재료가 이제 1분기에도
전년 대비 부담이 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그 우려입니다. 대표적인 4대 원재료 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이 환율이라는 변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예, 당장 예. 금융시장 불안하다 보니까 환율이 꽤 오르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환율 같은 경우도 이게 기업들이 네. 원재료는 한 6개월 정도의 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 환율은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4분기에도 환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도 강세이지만 실제 좀 환율 부담이 큰 부분은 올해 1분기에 이제 수입 원재료의 이제 원재료가가 안정됐다 하더라도 네. 환율이 변수여서 네. 1분기에는 이제 환율 관련돼서도 원가 부담을 좀 기업들이 토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원자재 도입할 때 3개월, 6개월 정도로 고정 환율로 어떻게 계약을 많이 하나요? 어떻습니까? 환율은 이제 고정되기보다는 그때그때 결제하기 때문에 네. 그때 3개월마다 이제 평균 환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제가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물론 어느 정도의 이제 운영의 묘는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대량 구매를 한다든지 네. 구매량을 주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가격이 좀 노출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물가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 환율도 불안하고 유가도 지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덩달아. 추세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품업계가 이제 가격을 슬그머니 올 1월 뭐 올리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는 돼요. 네. 그 식품업체 입장도. 하지만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좀 이제 위축돼 있고 소비 심리도 하다 보니까 더 오르면 아예 안 사, 뭐 안 먹고 말아 이렇게 될까봐 이것도 네.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수 상황이면은 당분간 식료품 업계가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음식료 기업들의 장점은 B2C 기업들이 원재료의 부담이 생기면 가격을 인상하고 원재료 부담이 떨어질 때도 있죠. 원가가 떨어지면 내려갈 텐데 그럼에도 가격 인하는 별로 나오지 않았죠. 체감상 가격은 항상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보여서 이제 이게 또 경영에 이제 실적을 내는 방법 중 하나였는데 실적을 올리는. 근데 지금은 또 가격을 무한히 인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절대 가격에 이제 소비자들 그 부담감을 느끼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은 경기도 좋지가 않고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업체들이 일정 품목에 대해서 게릴라식으로 인상을 할 수 있겠으나 대대적인 인상 랠리가 보여지긴 쉽지 않다. 이게 소비 위축이 더 우려되기 때문에 수량 감소가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가격 인상은 좀 아주 신중하게 하지만 좀 원가 부담이라는 그리고 환율 부담이라는 문제,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유틸리티 부담이 있다 보니까 네. 가격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되 대대적인 인상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미국의 알파 세대를 사로잡은 우리 K푸드가 올해 어떨지 좀 전망을 해봤는데요. 이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또 개인 투자자들 분들도 식료품 업종에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도 네.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끝으로 정리해 네. 주신다면요. 식품 기업들이 차지하는 이 코스피에서의 비중은 대략 이제 한 4% 정도, 4-5%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비중이 네. 작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조금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과 같이 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주들이 흔들리고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불확실성이 생길 때는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해외 시장에 필수품을 자리 잡으니까 네. 주주 환원과 또 필수제라는 장점으로 이제 KTNG와 같은 담배 기업들 네. 배당 주로서도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삼양식품은 지난해 하반기에 퍼포먼스가 좋았던 또 연유로 올해 상반기에 부진했지만 네. 이 삼양식품은 올해 5월달에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고요. 신공장 가동 어디요? 네, 밀양의 이제 라면 수출 공장이 또 추가로 지어지고요. 27년도 중국 공장을 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이 수요를 좀 충당시키기 위한 이제 공급 증가 나오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좀 흔들릴 때는 좀 방어주 컨셉으로서 음식료 기업들이 이제 수출 성장도 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방어주 컨셉 되는 기업들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하고 가면 도움이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할 부분이 원재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변수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이제 주요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좀 부정적일 수 있어서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라면 이제 원재료 단에서의 이제 뭐 급등이라든지 네. 뭐 쇼크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라면 주의할 만한 이제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 영향을 줄 주요 이슈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명한 투자 전략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이게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현명하고 항상심을 네. 지키면서 투자에 임하려고 해도 정말 쉽지 않고 변동성이 큰 그런 금융시장이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한국 증시가 긴 연휴였지만 그 미국은 변수가 참 많았잖아요. 네네. 일단 미국 증시 점검하고 이제 우리 시장으로 와볼게요. 그러니까 미국 지난주는 사실 다우는 오히려 올랐고요. 다우는 0.3% 올랐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1.6%,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 빠지면서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딥시크 이제 쇼크였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저비용 반도체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주에만 15.8% 이제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고, 근데 또 이런 저비용 반도체나 굉장히 값싼 AI를 이용하면 애플 같은 기업들은 AI 투자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쇠 아니냐. 그래서 애플은 지난주에 5.9% 좀 오히려 반등하면서 반도체는 좀 안 좋았지만 또 다른 업종들은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주반에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 이제 거의 후반부에 나왔던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값이 다시 이제 급등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좀 강세를 보였고 국내 증시는 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만 열렸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수혜주죠. SK 하이닉스가 10% 가까이 빠지면서 어쨌든 지난 한 주는 반도체한테는 상당히 좀 우울했던.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우리도 같이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하시니까 자칫 잘못 들으면 엔비디아의 수혜를 입은 것처럼. 그동안에는 그동안 수혜주였죠. 그러니까 이제 빠질 땐 또 같이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도 잠깐 좀 짚어보긴 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원래 이제 금요일 날은 2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2월 4일로 바뀌었죠. 날짜가 좀 약간 뒤로 밀렸고 오늘 한 번 더 통화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캐나다 정상하고 멕시코 정상하고 그래서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현재로는 2월 4일 날 이제 내일 부과한다고 지금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25% 관세, 굉장히 고율 관세고요. 중국은 10%. 그래서 중국이 생각보다 좀 낮고요. 원래 중국은 60% 얘기를 했는데 그랬었죠. 근데 중국이 생각보다 낮고 오히려 이제 우방국들이죠. 어떻게 보면 가까운 나라 여기를 더 세게 지금 관세를 부과하니까 좀 이제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펜타닐 같은 마약이라든가 불법 유인자 그것도 있고 지금 중국이 이쪽 캐나다 멕시코 통해서 우회해서 수출하는 물건들도 좀 있다 보니까 중국을 좀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부 있는데 어쨌든 이게 혼란은 불가피한 게 북미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 나라들과는 굉장히 자유롭게 교류를 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막아버리는 결과가 생기니까 굉장히 어쨌든 혼란이 좀 불가피할 것 같고 특히 제일 문제가요.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산업이 지금 미국 판매량의 30%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차량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불가피하고 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합치면 미국 전체 수입의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입하는 물건들을 대부분 쓰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멕시코는 자동차, 캐나다는 원유나 천연가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나 이런 쪽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거기에 중국은 스마트폰 같은 걸 많이 수출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지금 어쨌든 미국 소비자들한테 어쨌든 가격 인상 효과를 일으켜서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고 결국 이게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다 보니까 연준 의장이 어쨌든 저번에 FOMC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가 이렇게 되면 좀 또 장기간 동결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어쨌든 이제 가중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안 좋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장중에 거의 3% 가까이 급락하면서 네. 어쨌든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증시도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자동차 구매자들은 평균 약 3,000달러의 네. 가격 인상에 효과가 직면할 이제, 것이다라고 예, 지금 그게 벌써 생긴- 분석이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네. 자, 이제 관세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금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되면 어느 정도 그 물가 상승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치는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얼마의 관세가 부과될 때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네. 이제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이제 분석한 걸로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지수가 한 2.6%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관세 부과가 없으면 이제 2%로 낮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관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에 트럼프가 지금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 또 중국 그리고 차후에 이제 아직은 보편 관세까지는 결정 안 됐잖아요. 네네. 이 세 개국에 이렇게 관세를 매기면 3.2%까지는 오를 거로 좀 전망을 하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 원유나 천연가스, 에너지 값이 오르게 되고요. 네. 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가 농산물에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주요 가전제품이나 IT 네. 제품들의 가격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서 멕시코가 미국 신선 농산물의 절반 네. 정도를 공급한다면서요. 아까 기사 보니까 딸기 같은 거는 이제 미국이 거의. 수입하는 거의 거의 95%? 5%를 멕시코에서 대부분 가져오고 아보카도 같은 것도 80% 예. 이상.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을 어쨌든 미국 사람들도 이런 데 수입해서 먹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가격 부담 불가피하고 그리고 이게 트럼프 일기랑 좀 다른 게 트럼프 일기는 명확한 게 중국만 공격을 했고요. 그 딱 제품도 정해져 있어요. 애플 아이폰은 또 빠져 있었고. 네.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그냥 전방위적입니다. 어떤 물건이 빠진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그때랑 다르게 그때 물가가 1%대인데 지금 2% 후반이죠. 후반이죠. 여기에 물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고물가가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담감이 있어서 그때보다는 좀 영향이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 시장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도 이제 발빠르게 대책을 좀 준비하고 나서겠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뭐 WTO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아시겠지만 WTO를 대놓고 무시한 사람이라 그 효과가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 29일이었나요? 미국 FOMC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금리가 이제 앞으로 이전 전망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우려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네.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좀 우리는 기다리겠다. 그래서 향후에 나오는 관세 영향을 그러니까 연준도 이게 관세 부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오를지를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켜보겠다. 지켜보고 그게 물가에 영향을 주면 이제 금리를 못 낮추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맹비난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네. 이제 왜 안 내렸냐? 내가 내리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연준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해 버렸죠. 예. 근데 원래 어쨌든 각각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가 낮아져야 자기 정책 꾸리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안 낮춘 거에 대한 좀 불만을 제기했는데 근데 연준 의장은 무언의 답변을 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관세 세게 부과하면 물가 오를 건 뻔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 좀 이거를 압박을 한다고 해도 네. 금리를 잡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아니 그 물가를 잡는 게 그렇죠. 연준에 그게 1순위 목표이기 때문에 이 관세 영향을 좀 봐야 되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관세를 낮추거나 또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 관세를 몇 달만 하다 말아버리면 네. 영향이 이제 하반기에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또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될지가 아직 네, 모르는 거잖아요. 정확히 모르는 거죠. 네. 오를 거는 명백해 보이는데 네. 이게 정책이 얼마까지 얼마나 이어질지 오를지도 그리고 모르겠고. 보편 관세도 4월에 부과한다고 하는데 4월 달에 조사를 해가지고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타전 이제 우리 한국도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것도 그러니까 악재죠.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없어져 버린 아이고, 거죠. 작년 초부터 금리 인하, 재작년 말부터 네. 금리 인하 하더니 아니, 결국 뭐 두 번 이제 세 번 했나요, 미국이? 지금 낮추고 그냥 우리 끝나버렸죠. 2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끝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최근 그 딥시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엔비디아는 그것 때문에 하락하고 애플은 오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큰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근데 어떨까요? 지금은 사실 명백하지는 않지만 뭔가 파도가 이제 바람의 방이 좀 바뀐 건 맞는 게 시장은 의심을 해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엔비디아가 올라갔던 배경 그거잖아요. AI를 그냥 이거는 돈 안 아끼고 계속 투자한다. 네. 예, 왜냐하면 고성능 칩이 필요하니까. 예. 근데 거기에 금이 갔죠. 지금 이제 어쨌든 상처가 입기 시작했고 AI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딥시크가 20분의 1 가격으로 네. 성능이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모델에선 성능이 더 좋게 나오니까 미국도 놀란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네. 그래서 결국 이 그동안 비싸게 거래됐던 AI 인프라 관련주들 이쪽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국가가 AI를 강화하는 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제 뉴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AI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딥시크 사태로 이게 중국과 이제 미국의 규제가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젠슨항 CEO를 또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근데 예상하기로는 중국 수출 규제 때문에 부른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아마 애플이 올라간 이유도 이제 네. 저비용 이게 탑재가 탑재를 되면 시키는 그러면 AI 스마트폰이 더 많이 팔릴 수가 있고 애플은 적은 돈으로 여기에 탑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AI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비싼 거를 이제 안 써도 되니까 네, 이게 만약에 네. 현실화되면 예. 그러면 AI가 더 대중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통해서 수혜받는 기업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히려 올라버렸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변화는 어쨌든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국내 증시 충격이 컸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오늘 뭐 주식시장도 다시 2,500이 좀 깨져버렸는데 좀 안 좋긴 한데 지금 사실 오늘은 이제 딥시크보다는 그 관세 충격 때문에 좀 빠져서 좀 당분간은 좀 어려운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11월 트럼프 당선부터 관세는 계속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은 좀 된 상황이었거든요. 반영이 된 건데 이렇게 많이 네. 빠져요. 근데 좀 최근에 1월은 또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원위치 돼버리는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어쨌든 한국은 이미 11월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지는 우리가 몰랐던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아, 네. 2,400을 저는 깨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지는 하되 다만 이제 위쪽이 하단을 2,400 초반까지도 보시는 거네요. 네, 말씀 2,400을 들어보니까. 계속 왜냐하면 그때 계엄령 터지고 나서 2,380까지 갔다가 네. 거기는 이제 지지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흔들리면 2,400 정도는 지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오늘 일단 그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네, 네, 2심. 근데 어쨌든 이제 삼성그룹이 만약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밸류업을 또 할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밸류업을 안 했거든요 그동안. 네. 그래서 판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밸류업을 한다면 주식시장 전반에는 조금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그 부분은 주식시장을 좀 받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지금 5만 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5만 1,0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 최근 로봇주들은 분위기가 괜찮은 거죠. 네, 오늘도 뭐 로봇주들은 괜찮았는데 네. 이게 뭐 뜨거운 이유는 젠슨항도 이게 로봇이 수조 달러 기회다 했고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계속 로봇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에 대한 이제 시장이 빨리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또 LG전자도 최근에 미국의 베어로보틱스라는 회사 지분을 인수했고요. 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네. 대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로봇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시각들이 좀 많아서 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증시 일정 좀 눈여겨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저녁에 전화 통화를 하니까 멕시코랑 이제 그 결과가 좀 일단 캐나다랑 이제 네네. 전화 통화 한다고 이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좀 지켜보시고 내일은 알파벳 실적 발표가 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수요일은 토요타가 실적 발표했는데 이게 관세 영향을 좀 받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한번 지켜보시고 2월 6일은 아마존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AI 투자 얘기를 할 건데 딥시크 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지 그걸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미국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스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